다채로운 미디어 시대의 탁월한 선택. 팟캐스트 포털 팟빵. 그 어떤 매체보다 충성도 높은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여러분의 상품을 광고하세요. 근데 이런 광고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작은 구멍가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팟빵은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음성 광고, 배너 광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와, 그럼 어떻게 광고할 수 있나요? 자세한 광고 문의는 이메일 알파벳 ad@팟빵.com이나 전화 026903-9261로 연락주세요. 저도 팟빵에 광고했지 말입니다.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견적이 싸면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그놈은 그냥 견적을 던져본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 자동차 리스, 렌탈, 이젠 견적이 아니라 상담이다. 자동차, 캐피탈, 세금 전문가,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09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코스프레. 이게 이제 마을회관에 내려와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코스프레라고 하냐면, 누가 문지방에 앉아서 합니까? 화장실. 세면대가 여기 있죠? 앞에? 세면대에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찍으면 등짝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고 카메라가 일로 간 거예요. 근데 런닝은 왜 뒤집어 입어요? 예리한데? 근데 빨래판이 거꾸로예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김무성 사장은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여준 걸 보면 카메라 앵글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의 코스프레인데 뭐냐면, 누가 모자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봉수가 물들인 거 나오라고 이렇게 잡은 거 예쁘게. 사실 이런 사진 코스프레는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선거 대책이가 출범될 거예요. 지난 대선에. 핸드폰을 거꾸로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진은, 이건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모차 걷기 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애가 자고 있잖아. 4살?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옆에서 2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자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코스프레 사진을 내놓고 있어요. 재밌는 거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2주의 브리핑은 얘기요. 이 사드 이후에 중국이 보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복은 없다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중국이 주도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4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부총재 자리를 얻었다고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될 때부터 낙하산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어요. 나는 낙하산이라고. 이 양반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서강대 동문이자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경력으로 이 자리에 간 거예요. 아무런 경력도 없이. 근데 이런 사람을 또다시 중국에서 국제금융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부총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경험 없는 사람 보낸 거예요. 3인자 자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청와대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혼자 그냥 휴가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석이 돼요. 근데 이 자리를 다시 우리나라한테 줘야 되는데 중국이 사드 발표하는 날 이 자리를 한국에 안 주고 프랑스 사람한테 줍니다. 공모해가지고. 이 자리를 날려버렸어요, 우리가. 4조나 박았는데.
원래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항의 표시로 시기를 앞당긴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사설로 쓴맛을 보여주겠다면서 한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보복을 해서 쓴맛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했죠. 이게 뭐냐면 중국의 사업 파트너가 없을 시에도 중국에 있는 여행사 하나를 지정해서 초청장을 그 사람들이 대리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그 중국 업체에 그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차 가는 사람들이 매번 이 비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비자도 중국의 파트너가 있어야지 초청장을 보내주는 회사가 있어야지 그걸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요건이.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또 화장품이나 드라마가 외면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관영 TV에서는 한국 화장품 밀수, 한국 화장품 가짜, 한국 화장품 경계령 이런 보도를 막 해요. 그리고 한류 스타가 희생양제도 중국이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보도합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확 떨어졌다고 그래요. 40% 취소하고 면세점도 줄어들고 그리고 보복 조치를 직접 제안하고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팬클럽 모임이라든가 중국에서 이거 갑자기 취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고 사드 배출에 중국이 안전의 대가를 치른 만큼 한국도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중국 언론들 계속 보도합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외신도 보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어쩌고 읽어보면 알겠죠? 한류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변하고 있다.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뉴욕타임즈도 보도하고 있고. 중국 여론이 이런 제재를 가해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도 소개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주요 신문들 다 보도해요, 이거. 외신에서. 예를 들어 김우빈이 무슨 거기서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된 내용을 보니까 비자가 보통 신청해서 나와야 되는데 비자가 그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자 중국의 제작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는 한류 스타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행사가 딜레이 됐냐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force beyond our control.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걸 중국 당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도 실제 한국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대중국 수출이 9%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신냉전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이 현상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신냉전이 이 사드를 통해서 이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산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영향 없다. 보복 없다. 보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감지된 것이 없다. 이상 종이 없.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다. 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부총리도 만약 보복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책임져?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또 한국에 관세를 때려요. 관세. 철강 제품 60% 관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미국화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호무역 추세란 말이죠. 양쪽 다 힐러리든 트럼프든. 이걸 가지고 사드를 가지고 딜을 하든가 미국하고 최소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줄 거 다 주고 미국한테도 얻어 터져 중국한테도 얻어 터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 안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다 퍼주고 두드려 맞고 중국에서 두드려 맞는데 안 두드려 맞는다고 막 피나고 있는데 안 두드려 맞는다고 자기는 코피 막 나고 있는데 내가 이겼어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노사자문에는 말이죠. 원래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상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상품을 좀 더 추가로 받아볼까? 어떤 상품이 들어오냐? 꽃 얘기하셨죠? 이거 당첨자에게 꼭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엠블럼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요.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 업체가 개발하는 게 니나노라는 회사인데 나노 기술도 아니고 니나노에 나노 기술을 적용했대요. 니나노래. 자기장 차폐를 확실하게 하는 기술을 획득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자기 사진이나
개인화 시켜준다는 거죠. 특별한, 뭐 이런 식으로. 광주에 있는 모 카페에서 빙수 진짜 맛있다고. 그리고 제주 빈하루 민박권, 숙박권을 주겠답니다. 여기 영화 촬영했다는 것이고. 오사카에서 민박집을 하는 분인데, 호타루 민박. 일이 점점 커지고, 미얀마에서도 왔어, 미얀마 윌리스 민박이라고 아마 이분들이 스태프들인가 보죠? 이분 중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미얀마에서 3박 4일. 일단, 미얀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자러. 힘들어요, 이 상품 타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갑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착시 효과 나오는 데 있죠? 공예하시는 분. 예,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극사실주의 작가. 회. 그 다음에, 문어, 회천탕.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더 받을 생각이에요. 개인 사업자든, 개인이든, 회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원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코스프레를 한, 타이밍을 잡아서 코스프레를 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친박이 아닌 비주류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그 중에 자기는 주호영을 민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오다 정치라고 문자를 막 보냈어요. 대표는 누굴 뽑고, 최고위원을 누구 뽑고 쫙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이기고 싶었던 거죠. 이 당대표가 잘 뽑혀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주호영 대표가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죠. 오세훈 전 시장도 가만히 있다가 주호영을 밀었어요. 뜬금없이 막판에. 근데 둘 다 오리가 됐죠. 김무성 대표가 민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대표도 떨어졌고 최고위원도 다 떨어지고 한 명 살아남았어. 한 명. 사실상 최대 피해자는 김무성 전 대표다. 왜냐하면 친박 후보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친박 후보들이 등장하면 계속 비리가 등장한다는 거 막 그래서 떨어뜨렸거든요. 계속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놓고 엉뚱하게 이정현 한 사람 살아남아있던 이 사람이 되고 그 김무성 대표가 열심히 밀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한 사람 제외하고. 반기문을 차기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이 영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반기문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반기문을 제칠 것인가. 여기까지 하고 고기 선물로 들어오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이제 당첨자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민간인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역술인 정청래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새누리당에게까지 미칠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정현 된다고 이정현 지지를 하니까 이정현이 되네.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막 전화 오러 또 예언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김무성과 정청래의 대결에서 정청래가 의문의 1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축하를 하면서 이정현 대표에게 바란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길 바란다.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보내신 건데. 조선일보 사설을 썼는데 직접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코멘트 땄던 네네. 기사 생각나시죠? 네. 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내줄 테니 그냥 언론 중재인은 우리 서로 가지 말자. 아니 원래 고소고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건으로. 이제 정정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언론 중재위로 가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뭐 안 가도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사상 고소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아, 이건 이거고? 네. 미디어 오늘에서 났어요, 이게. 제가 인터뷰를 해서 났더니, 채널A 그 프로그램 있죠. 무슨 직원 직설인지 뭐 하는 그 진행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우리도 어떻게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고소고발해야지. 근데 채널A도 정정을 했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고소고발 안 하신 건가요?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100억 정도 하려면 인지대가 한 몇 억도 들어간대. 이게 보면 이렇게 아주 사실관계만 잘못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설을 보면 그렇죠. 권양숙 여사에게 오더를 받아서 출마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면 더민주의 잠재 후보들이 권양숙 여사에게 오더를 받아서 출마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다 거짓부렁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정정보도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자기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이제 반가에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양형에는 또 참조가 된대요. 그렇다고 안 하실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렇죠. 아니 해야지. 하기로 했어요. 이거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이정현 당대표 선출된 직후에 이제 올리셨던데 뭐냐면 세월호 때 질문하지 말라고 기자들은 컷. 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은 가짜다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을까? 믿지 마라. 이 사진을 걸고 의원님 축하를 한 거예요. 정권 교체의 미랄이 돼달라고 이정희 대표에게. 이건 뭡니까?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10년 전 정확하게 2006년 9월 19일 날 9월 15일 날 나흘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합니다. 한미가.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상득 의원을 단장으로 거기도 6명이에요. 6명 방미단을 꾸립니다. 반대하겠다고. 근데 이제 효과는 못 봤지만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더민주의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그쪽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방문한 것이 유사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매국이라고 공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미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느냐. 10년 전에 자기들이 반대했어. 반미 세력이지 그러니까. 조지 부시를 반대한 거잖아요 지금. 알겠고요. 그때 조공 외교라는 말은 이 당시 한나라당이 먼저 했어요. 자기들이 썼어요. 예, 자기들이. 아 중국에 옛날에 우리가 살려고 조공 외교까지 했는데 하면서 조공 외교를 들먹이면서 미국을 간 거예요. 아니 저기 2차 방미단이면 1차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번 갔어요, 2번. 그러니까 조공 외교라는 게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이 공격한 단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당시 중국이 강대국이던 과거에는 우리가 조공 외교도 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조공 외교라고 자기들이 가는 게. 중국과 한국, 관시, 很辛苦.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거? 알아듣지. 지금 한 얘기를 통역하자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다. 很辛苦. 심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망이 불투명해. 이게 뭡니까? 종북 세력. 아니 요거는 종북 세력. 아 이거는 뭐 걸핏하면 맨날 종북 그래가지고 절에 가면 종도 있고 북도 있다. 진정한 종북 세력은 나다. 해서 인증샷 찍은 거예요. 수덕사에서. 더민주 초선 6명 방중했던 분들에게 계속 뭐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열받아도 여과 없이 막 그런 말을 쏟아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보고 막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또 막말 전문가잖아요. 아니 무슨 뭐 나는 뭐 비난을 받더라도 뭐 하겠다 뭐 하면서 4대 매국 세력이다 뭐 4대역이다 그러는데 진정한 종북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그걸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지. 자료요? 그 다음에 나옵니까? 북한 찬양입니다. 2000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김정일하고 합의를 해요. 본인 자서전에 나옵니다. 선친들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뭐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고무 찬양이지. 그리고 봐요.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유치가 활발한 듯 보였다. 저렇게 비교하면 북한의 여성 정책을 찬양하고 있잖아. 그리고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북괴 수계한테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면 돼요? 고무 찬양. 만약에 김총수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봐.
당장 들어가. 그래서 자기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고 더민주 초선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가지고 4대 매국 외교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안 되잖아. 자기만 해도 되는 거죠. 자기만 해도 돼? 네, 남들은 다 안 되고 자기만 해도 된다는 아, 그런 거야? 항상. 아, 죄송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말이에요. 고향의 봄까지 합창을 했대. 근데 이거를 사실은 2012년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는 본인들도 당연히 북한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하고 덕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외에는 다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국가범법을 때려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끝입니까? 더민주 전당대회 얘기는 좀 물어봐야죠. 그래. 송영길 후보가 떨어질 걸 예상하셨던가요? 파파이스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떨어질 사람을 굳이 이종걸, 김상곤에만 맞추냐. 아닐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왜 송영길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때 생각하셨어요? 일단 이종걸을 못 나가게 한 것은 송영길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 쫙 퍼지고 알만한 사람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추호 선생의 윤허가 아니면 그쪽 캠프에 가서 일을 못할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탈락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충격이다 어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충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이 그러면은 보시기에는 당대표 결과도 새누리것도 예측했으니까 당연히 예측 가능하시겠네요? 저희 문재인 대표 체제 때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좀 이렇게 뭐랄까 도와줬다고 그럴까? 뭔가 지키려고 했다는 게 이제 정청래 추미애 뭐 이렇게 요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권리당원들의 뭐라 할까?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렇다. 네. 제가 권리당원 간담회 할 때 추미애, 김상곤 두 분 앉혀놓고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권 교체와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의 근거를 삼지 마라. How to? 어떻게 할래? 그걸 보고 가장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이게 안 되면 정권 교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21세기 SNS 시대에 이걸 싹 바꿔내겠다. 그리고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이 와서 노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당이 만들지 않고서는 아니 한 명이라도 많이 와서 내 편이 되고 그리고 당을 지지하고 어떻게 지지할 건가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런 콘텐츠들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막아놨어요 지금. 근데 이런 정당을 확 오픈된 정당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저는 제시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저는 실제로 정당을 강화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에 기여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현금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출마하시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계세요? 출마할 걸 그랬어.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아니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 소송인단을 10,000명까지 만들어 보자고. 단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돼버렸어요. 예. 곽상원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응?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늘었죠. 몇 명이나 늘었어요? 오늘자로 거기 신청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0명. 예.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인 건데 그 불만을 또박또박 차근차근 왜 불만을 가져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근데 추호 선생도 이거 보나 봐요. 오늘 이정현 대표가 인사를 갔잖아요. 갔더니 대표 된 김에 전기료 누진제 그 문제 좀 해결해줘. 그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경제민주화 프로젝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라고 보는데 지난주를 잠깐 되돌아보게 되면 참 정부에서는 근데 개편제 없다고 부자 감세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서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폭탄이 아니다. 그 산자부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저걸로 욕을 아주 많이 잡수시고 있죠. 그러니까요. 더위가 합리적으로 옵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부자 감세 요점은 요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1단계는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아주 저렴하게 요금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금제를 바꾸면 1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를 보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모신 이유는 이 정부의 주장들, 이 부자 감세라는 정부의 주장, 산자부의 주장,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첫 번째로 전기 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세금 자체가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오류입니다. 전기료지 전기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전기요금이 세금이라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국회의 통제를 받나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것이 오류고요. 두 번째, 부자 감세라는 얘기는 부자들은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전기를 조금 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주택용 전기는 저희가 사치하려고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그의 비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실제적으로는 집에 오래 있을수록 집에 사람이 많을수록 전기 사용량은 그에 비례하는 것이죠. 소득과는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소득 1인 가구면 전기 조금 써요. 그 사람들은 전기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1단계나 2단계. 근데 다들 알바하고 힘들게 사는 5인 가족, 식구가 많으니까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 아예. 또 게다가 만약에 그 전제가 맞다면 통계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누진 단계가 없는 요금이 1단계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2단계 요금 체계만 들어가도 이미 다른 용도, 산업용이나 다른 용도보다 요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1단계 구간에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거나 혹은 최소한 반 이상의 분들이 1단계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주장하는, 한전에서 주장하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1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단계 구간을 사용하는 가구수, 이때 말하는 가구수라는 것은 한전이 관리하는 계약 건수를 말합니다. 네. 그게 대략 15%라는 거예요. 15%. 예. 네. 근데 이때 말하는 15%의 가구에는 빈집도 포함된 것이고,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인 가구도 많겠죠. 일단 그것은 조금 논의를 바깥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15%라면 실제로 1단계, 즉 100kW 이하를 하는 판매 전력량이 15%가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100kW 이하, 즉 누진 단계가 없는 1단계 전력 판매량이 전체 주택용 전기 판매량의 불과 3%입니다. 3%. 실제로는 2.5%인데 그 말은 97%는 이미 누진 요금을 적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열받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미 싸다.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싸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또 산자부에서는. 그건 어떻게 된? 이미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비싸다고 난리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싼 것은 좋은데 거기 산업용에는 더 싸게 하고
주택용에는 더 싸게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 뿐이죠. 그 싼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고, 차등을 두는 방법이 그 24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 사용의 절대량에 따라서 폭증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체계가 그래서 그 말은 실제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OECD까지 가장 낮은 축에 든다면서 가정용. OECD 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통계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산업용 전기, 기타 용도의 전기가 대략 3대 3대 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국가의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전체의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이고요. 저희 국민들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전기 소비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마다 블랙아웃, 전력 대란의 주범이라고 찍혔다는 것이고, 가정용. 더 아껴 써라, 더 아껴 써라 라는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교육도 한 수십 년 받다 보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저는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라가 저한테 계속 주입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대단히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최소한 쓸 만큼 쓰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비로 회복하자는 것이죠. 깜빡하고 내가 에어컨을 안 끄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좆됐다. 타이머 설정하고 자야 되는데 이런 압박을 일상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단계 요금만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제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분이 지금 750분가량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한 분만 1년 3개월 동안에 1단계만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1단계만 사용할 수 있죠?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 늦게 퇴근하시는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인 가구가 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아낄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국가의 비호를 받는 한전이 혹은 국가는 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 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은요, 한여름인 7, 8월, 그다음에 한겨울인 1, 2월입니다.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2월, 1월, 2월이고요. 7, 8, 9월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더운 거는 그래도 참지만 사람이 추우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더워도 죽어요. 아, 예. 왜 이래야 되는지. 응? 내가 2배는 낼 수 있어요. 여름에 전기 수요를 관련한 측면에서 그걸 2배 내라. 좋아. 10배는 너무하잖아. 혹시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걸 혹시 아시는가요? 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는요, 그러니까 그 설명에 따르자면 소득이 낮아서 거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참 아름답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소득이 낮아도 전기는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무슨 많이 상관이에요. 쓰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얼어졌기 때문에 난방들을 많이 틀어요. 그러니까 실제 겨울 뉴스들을 보면요, 전기 장판 과열로 돌아가신 분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때리다가 반창고를 발라주는 거죠.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으로요. 처음부터 때리지 않으면, 누진제 요금이 없으면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블랙아웃 얘기합니다. 블랙아웃 얘기하는데, 제가 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JTBC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유명한 핵물리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일본이 그 이후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나 인터뷰를 쭉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한 내용이 2년 전인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목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수력 화력 발전 능력은 지금 최대 수요를 충분히 커버한다는, 전기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억측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누진제를 일부 구간 완화했습니다. 예, 몇 구간 통합 운영한 적이 있었죠. 딱 한 번입니다. 예. 그게 딱 한 번 그랬는데요.
그때 그 산자부 발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이 2015년이니까요. 2014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네. 하락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온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전기요금 구간을 일부 완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석유로 발전하는 비율이 얼마쯤 돼야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하시켜 줄까요? 네. 3%입니다. 3%밖에 안 돼요? 3%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비중이 높잖아요. 화력은 높은데 그때 예. 발표가 국제 유가가 2014년 하반기에 하락해서. 어쨌든 이거 끝장을 보기로 하고 자료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소송 15,000원 내고 참여하는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할 때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그 한전은 이 전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통계와 논문을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스스로 독해를 해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부탁을 해봤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요. 하소연 그만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어떻게? 예, 참여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인강으로 이렇게 거기 검색을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법인 인강이 들어가서 거기 그 설명되어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15,000원 내고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되고요. 소송 비용만 납부를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과 그 다음에 15,000원 납부. 15,000원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쇼.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2배 번항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우리 아기 시원하라고 여름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어?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황상민 교수님 순서입니다. 잠룡이네. 근데 오늘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 이미지 찾기?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는 항상 지금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딱 보니까 본인의 진정성에서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인 것 같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레임닭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레임닭. 제가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TV조선의 이 라이브 쇼에서 잘렸어요. 레임닭이라고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현 대통령이 꼭두각시 같은 이미지로 대중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은 훨씬 더 주도적인 청년 실업이든 저출산이든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든지 또는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문제나 우리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쳐부수고 나갈 수 있는 영웅을 바라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이미지는 여러 번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이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전통 지배 세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청춘들과 공감하고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예, 다뤘어요. 그래서 혼군이고 맹하고 얼굴마담이고 관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그 반대인 전략가이자 야전사령관이자 개혁적인 정치를 바란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관료 정치인과 개혁 정치인 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그분을 나타나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현실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를 체크를 시켰더니 놀랍게도 관료 정치인의 이미지와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렇죠. 어허. 그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이 박원순 시장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은가? 아니면 또 박원순 빠들이 몰려온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저간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어떤 질문을 듣냐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선 후보는 어때야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전사령관이에요.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온 거는 지금 대통령을 혼군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 전략형 장군의 거의 이 점수가 보면 63점 뭐 몇 점이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을 거부하는 또는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거의 63%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겹쳐놓은 거네요. 그래서 그걸 겹쳤을 때 놀랍게도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적인 이미지가 거의 일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개혁 정치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잠재적으로 당신이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또 대권을 노릴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려면 이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를 뚜렷이 하는 것이 현재 자기의 어느 정도 이미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개혁 정치인은 관료 정치인하고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개혁성 정치인,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개혁 정치는 기본적으로 전통 지배 세력을 바꿀 개혁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통 지배 세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 부유청, 보수 지식인인데 지금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통 지배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 정치인이 돼요? 아직도 언론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 정치인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본인이 결국에는 개혁이라고 쇼를 하는 순간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존재 자체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하는데 그 주위 사람이라는 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여왕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때대로 필요하다면 여왕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그분이 너무 예의 발라야 되고 본인이 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요약이 잘 안 돼요, 요약. 그래서요. 그분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고위 관료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고위 관료는 본인 스스로는 서울시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그냥 국무총리를 시켜도 그걸 마찬가지일 거고 또 이 장관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네, 연구 결과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지금 주고 있고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인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문제가 뭐 특별히 없어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뚜렷이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개혁가의 이미지와 그리고 고위 관료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황심소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피나눔으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PDF 파일을 배너나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PPL이죠? 완전히? 파리 별장, 프랑스 가실 때는 파리 별장을 이용하시는데, 일반 민박과 다른 점은, 프랑스 현지인이 살던 집에 한국 밥솥이 있다는 거. 네. 제 앞에 있는 거, 제주 보낭칠 이노큐. 네.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먹어본 사람들이 좋다고 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나무 인삼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모자라 수많은 전설이 존재하는 식물, 불로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 섬 오갈피, 그리고 엄선된 슈퍼푸드, 이런 게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에 타서 간편하게 드시면 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잠 못 드는 분들이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래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자, 그리고 올리 덴탈 체크 가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가 다르냐? 알코올도 없고 인공 색소도 없고 계면 활성제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하루에 3번 양치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올리 덴탈 체크 가글을 써달라. 지난번에 그 시청자 이벤트를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요. 사진의 중심 한겨레가 9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시청자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파파이스 109회 시청 소감을 한겨레 TV 공식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께 티켓 2장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공연에 나와 있답니다. 나는
사랑은 도망칠 때 자연스럽게란 말은 하지만 사랑은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흐르지. 다음 주 토요일 벙커에서 진행됩니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뽑아요. 근데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권역별로도 뽑고 부분별로도 뽑습니다. 부분별로는 뭐냐면 여성, 또는 청년, 노동, 이런 분야를 따로 뽑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여성 후보 2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여성에게 그냥, 선물처럼 줬어요, 한 분을. 순위와 상관없이. 그쵸? 그쵸.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 것이, 253개 지역위의 여성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막강한 자리죠? 이 자리에 두 분이 지금 도전을 했는데, 양향자.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표의 영입인사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낙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목리 출신이에요. 전체 주민이 2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서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 임원이 되신 분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양향자 후보 모시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자면 이번 경선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임원이면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 하셨어요? 되게 브로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보면 미니멈 한 3억에서부터 미니멈 3억에서부터 50억까지는 주지 않나. 50억이요? 아니 총수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야. 근데 그걸 왜 관뒀어요? 문재인 당신의 대표죠. 대표가 와서 그거 관두고 입당해라 하면 고민되잖아요.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중요한 것은 문 대표님은 제 연봉이 얼마인지를 모르셨다는 거죠. 직장인이니까 몇 천만 원 되나 보다. 임원이니까 1억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집에 밥은 안 굶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네. 이미 수십억 벌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도 망설여지지만 집에서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는 자리도 아닌데 와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망설이죠.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멘토였어요. 이제 김영란 대법관도 멘토도 하셨었고, 이렇게 편지가 오는 거 보면 그분은 밝은 편지가 와요. 제가 변호사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런 좋은 얘기였는데 저는 너무너무 슬픈 얘기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내일 회사 그만둡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이런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 보통 편지 답장 하나 하는데 미니멈 3시간 걸려요. 타자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고 출신입니다. 상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 말로 치유가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삼성에서 일을 그만두면 그런 아픈 여성들을 대변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변화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일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당 제의를 받은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운명이구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쓰나미처럼 저한테 제 인생에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워낙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입할 때 굉장히 비밀리해서 아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편분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우리가 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 같이 살 날이?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약속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 최소한 비례대표 정도는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편하게 받으면 분명히 아픔이 따라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요. 내가 편하면. 아니, 그렇게 남편분이 당연히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이 50대 갑자기 흔들기 시작하니까 네.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뭔가 이게 병풍이 처진 상태에서 사는 삶하고 이렇게 정치권으로 나오면 저 완전히 오픈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하도 설득이 안 되길래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한 번만 같이 만나자. 네. 네. 그래도 아니면 제가 접겠다고 했습니다. 네. 같이 만났더니 그냥 빨려 들어갔던데요. 어찌 알고 이제 저를 이렇게 영입을 결정을 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람이 만나는 시간에 꼭 그 신뢰가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남편은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가면 충분히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 그럴 사람이 이제 문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죄송한데 그 안에 저를 문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항상 문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일단 사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비례대표로 좀 편하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약간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없었고 지역구 출마하라고 했고 그것도 아주 센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전 대표랑 붙었죠. 그러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후에 한동안은 좀 멍할 것 같고 특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지역위원장이신가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지역위원장. 예전으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 정도 하고 계신데, 당의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선거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낙선했을 때 충격이 있지 않았어요? 4.13 선거를 하면서는 굉장히 문화를 바꿨다고 할 정도로 축제처럼 하고 또 눈물도 많이 빼고 했는데, 왜 힘들었냐면, 호남 홀대론이라는 그걸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광주가 이렇게 8석이 있는데 개표 방송을 딱 하는데 초록색으로 싹 이렇게 덮여져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이 1차 딱 와서 그다음 제가 떨어지는 거는 그다음에는 별로 큰 충격은 아니었고 우선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너무 또 안타깝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은 없었어요? 원망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개표 방송 하는 그 순간부터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만 이제 계속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게 있는데 입당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남 목세, 여성 목세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도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마이크가 약해요. 아무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당의 여성 소속원 중에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경선으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여기 굳이 출마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13 총선 딱 끝나고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만 하면 어떤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기가 힘들어요. 발언만 하고. 그런데 제가 전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처음에 더불어 콘서트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현대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강한 발언들을 해가면서 저 영등포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무혐의 났지만, 대통령과 새누리 의원들의 명예훼손이라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준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전준이가 전당대회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이제
그것도 참 운명처럼 윤혜 의원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홍보위원장, 저는 위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전준위에서 이제 그 룰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위원이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그런데 최고위원이 여성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왜요? 이제 뭐 삼성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성이라서. 여자라서 안 되고, 상고 출신이라서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호남 출신이라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적어도 그런 서름은 나로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원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외에 있다고 왜 훨씬 더 강한 힘이 생기죠? 외연 확장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내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겸직하면서 당의 힘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당의 문제라고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영입을 한 이유가 저를 뭐 국회의원 단순하게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네. 뭔가 저를 쓰려고 영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대선에 도움이 되라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제가 낙선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저한테 안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선에 도움이 되려고 여기 출마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본인의 출마가 왜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영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호남이 아프다. 그 말 속에 내가 그동안 30년간 일해오면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내 고향. 근데 운명처럼 그것도 이제는 돌아보라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기술,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앞서가는데 우리 정치는 정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가 아픈 여성 삶이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여성표였거든요. 그게 3% 딱 쳤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아픔을 누가 국민 속으로 가서 같이 손잡고 대선에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 누가 소구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자리, 뭐 최고위원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비례로 있겠죠. 그냥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있어도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었다면 국회의원을 한번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권에 왔으면 정말로 어떻게든 했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내가 떨어질 줄 알면서 절대로 안 갔겠죠. 그렇지만 명분 있게 가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4.13에서도 천정배 후보하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천정배 후보하고 해서 떨어졌지만 또 명분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그거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약점은 뭡니까? 약점. 지금 강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원외. 딱 하나? 네, 딱 하나. 원외. 본인만의 공약이 있어.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난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지방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풀뿌리 여성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정치인으로 크고 싶은데 우리도 뭔가 중앙에서만 막 서울 경기 쪽에서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한테는 그게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례 공천할 때만 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예결위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를 제가 할 일도 없고 제가 지역구를 관리할 일도 없고 원내에 계신 분보다는 훨씬 더 제가 강력한 24시간 가동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백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너무너무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드리는 것. 제가 심부름을 정말 잘 해드린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의 여성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요청을 중앙당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네, 말하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자인 윤혜 의원의 약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밖에 없네요? 왜 싸움을 붙여요?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겁니다. 이제 20년의 당 생활에 경륜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당 안에 1%의 경험이고 저는 99%의 경험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는 당내 선거긴 해요. 그래서 당원들한테 중요한 뭔가 공약을 내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약들이 충분히 우리 대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민의 99%의 삶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삶을 오롯이 제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삶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도 갖고 또 투표장으로 나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꼭 대선에서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누가 떨어지면 더 가슴 아파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나는 이미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1%도 아니고 0.1%. 0.1%? 네. 서민들의 삶을 이해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질문도 답해 주세요. 삼성이 부탁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틀림없이 먹힐 거야라는 기대를 삼성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임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상류층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중에 27년, 8년 가까이는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임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기술 경영을 하는 것이지 회사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자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상류층 생활하고 그런 생활에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전부가 노동자의 삶이었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삼성이 뭘 하면 도와줄 거냐? 저는 왜 자꾸 저를 이미 정말 아프게 정리를 다 하고 나온 저한테 왜 자꾸 삼성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올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둬놓고 막 저를 고문을 하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올 수 있었었고 제가 그 상류층에서만 살았더라면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어쨌든 국민의 편에 국민의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삼성에다가 가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러면요,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평균적인 감각을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질문들인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대표님, 처음으로 우리 비대위 대표 맡으셔서 사실 광주 5.18 묘역 갔을 때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국보위. 네, 국보위에 대해서. 국보위 전력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광주 시민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광주 시민의 뜻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에는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대선까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잘했나요? 어찌됐든 그분이 계셨을 때 4.13 총선이 그래도 야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공에 100%는 아니지만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닌 부분도 이렇게 납득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네, 광주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8개 석을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8개 석을 석권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늘 질문했습니다. 8개가 각자가 아니에요. 광주는 절대로 따로 안 움직입니다. 8개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4대 4도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우리 광주 시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8석을 다 어떻게 짜실 거냐. 날짜는 점점 가고 4.13은 다가오고
제가 광주를 안 가면 우리 당이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후발대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 대표께서 총력의 힘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주셔야 됐었다고 봐요. 광주에. 근데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은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얼마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모호성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 대처를 못하게 하고 자꾸 늦게 만들고. 근데 이제 사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잘못됐죠.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정은 이 민주주의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추미애, 김상곤, 이정걸 중에 누가 좋아요? 언젠가는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혼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러면 네. 당대표 후보 누군가하고 연대를 할 생각이세요? 보다 더 집권에 가깝다고 생각한 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당대표로서 내년에 정말 집권하는데 한치의 추호도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추호 선생하고 가까우세요? 저희가 호를 추호로 붙여주더라고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했을 때 저도 과감하게 연대하면서 집권으로 향할 겁니다. 셋 중에 한 분과 연대할 것이다. 언제 연대하나요? 아마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혼자 생각이구나, 아직은. 그 세 분들도 네. 굳이 특정하게 누구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돼,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분들이 손을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제 살짝 가서 제가 잡아야죠. 반기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이제 우리 대권 후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반짝 뭔가 신선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분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라든지 위협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오픈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점점.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신다면 또 다른 얘기일 수는 있고요. 그 이전에 정치권에 입문하는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합숙된 정치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죠? 인물에 대한 정보나 저 사람 인물의 정보는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안철수 대표를 봐도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안철수 대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3당으로 대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3당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있다고 생각하신다? 네, 왜냐면 절대로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면 3당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호남의 정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총선에서는 3당을 만들어 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는 60년간 여당이었어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정말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제가 4.13 기간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 들었던 이유가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누구 당이 미워서 내가 저 당을 찍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이번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양양자는 아프지만 내가 저 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너그 당이 그런 당이요. 너를 왜 일로 보내? 뭐. 지금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요. 무슨이 아니라 뭔. 우리 뭔 짓을 우리가 한 거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없이도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근데 이제 우리 호남 정서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저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저것들이 빨리 이쪽으로 붙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저 하는 짓 보니까 또 새누리하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왜 저희가 부름 즉각 오냐면, 이번에는 권리당원의 투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투표는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 존재해가지고. 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권리당원들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50%죠,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50% ARS고요. 대의원 50%가 현장 투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권리당원의 투표 때문에 지금 원외 인사들, 과거 같으면 절대 당선 안 됐을 원외 인사들이 지구당 차원에서 지금 뽑히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주도당 위원장님이 원외가 되셨고요. 국회의원과 싸워서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그다음에 어제 경남도당의 위원님이 원외가 뽑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권리당원들의 힘이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반란. 그러면 권리당원들에게 네네.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네.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라도 하실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마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서 뭔가 제가 당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치권으로 들어왔는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양자 여러분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면 웃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향자,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 찾자, 믿자, 쓰자, 웃자로 제가 저를 표현을 할 거고요. 대의원님들도 열심히 제가 많이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평생 이 길을 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란, 즙통령, 맛의 오르가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코스 클렌저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그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을 가고, 감옥을 갔다 온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당시 학생 운동의 대부이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나셨고 함께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당직을 맡아요. 당에 들어간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권의 정치인들의 엘리트 코스의 정석 중에 정석을 밟은, 이 코스보다 더 정석은 없죠. 영입이 되지 않는 한.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밟고 대변인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 부분 최고위원이 신설된 자리에 도전을 하신 유은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갔다 내가 소개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출마하신 걸 보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당직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당직자들 중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재선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여성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할 정도의 경륜이 쌓여서 도전하는. 이제는 할만할 때가 됐다. 할만할 때가 돼서 꼭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석 코스는 이런 겁니다. 여성 당직자든 아니든 그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역에 출마하는 게 그동안의 정석이었죠. 네. 예. 그런데 저는
평당원부터 해서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근태 의원의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또 한반도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뭐 보좌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당직에 와서 부대변인으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는데 19번을 받았는데 18번까지 입성을 하고 제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하지 않고 지역에 출마해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저희 후배 당직자들에게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네. 저도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18대 비례대표 심사할 때 면접도 못 봤어요. 면접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당지자 중에 주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아니 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여도 순번을 정해야 되니까 면접은 보거든요. 근데 18대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약간 자리 나누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면접도 안 보고 순번이 결정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비례대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뭔가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출직에 도전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일산인데요. 거기가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하셨던 곳이고, 지역위원장 맡았던 선배가 이제 시장 출마하면서 그 자리 대행을 뽑게 돼서 제가 이제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이고 여성이어서 2010년 지방선거는 저희가 고양시에서 야권연대 다 해가지고 이기고 준비하면서 또 그 힘이 2012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 단일 후보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 그것도 여자가 상대 당은 재선 시장을 2번 했던 그 후보여서 다 진다 그랬었어요, 저만.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례대표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지역에 출마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온 것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정석을 벗어난 그런 거였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왜 꼭 져야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오랜 당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직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역량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검증받고 평가받고, 이런 힘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재선 의원이 제가 처음입니다. 지역이 생긴 이래. 그래서 이렇게 저를 재선까지 시켜주시면서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 자신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 데서 이번 구성되는 지도부가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필승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그 필승 지도부에 이번부터 전국 여성위원장이 여성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제 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정말 전국의 저희 253개 지역의 지역 여성위원회를 꾸려서 기초 조직 활동을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시도당에도 여성위원회가 있고, 또 각 지방에 지방 여성의원이 있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이런 조직적 힘으로 여성의 그 힘을 모아내서 정권 교체에 탄탄한 이런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당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조직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나 이 과정이나 또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양양자 후보는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오랜 한 20년 동안의 당과 정치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지금 다 쏟아내라.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에 기여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양양자 후보에게는 없는 나는 실질적인 오랜 20년간의 경험이 있다. 그런 거네요? 사실은 밖에서 전문가가 영입이 될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전문가라고. 저희는 사실 당직자도 그렇고 당에서 오랜 시간
또 일반 당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저희가 여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당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꾸준히 일 많이 하고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그 경력이나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쌓아오고 노력했던 것들은 잘 인정이 그 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입됐거나 다른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왔거나 해서 꼭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정당과 정치는 내가 전문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당에서의 오랜 경험과 훈련과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만큼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도 또 평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맡으셨던 당직이 부대변인.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을 때가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공채 1기인데요. 그때가 그 전에는 한반도 재단에 계셨고. 그렇죠. 그 전에는 당원, 평당원으로서 당정만 가지고 있었고 일한 거는 이제 밖에서 김근태 회장님을 도우면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공채 1기로 해서 제가 여성국의 부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 총선 때 선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대변인으로 영입되셨을 때인데요.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제가 이제 임명이 돼서 그 2004년 총선 때부터 2010년 제가 지역위원장 대행 맡아서 갈 때까지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그 의원님한테 있지만 스토리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고졸 출신에 막 삼성 연봉 막 10억 넘는다고 하고 막 와 하고 또 문재인 영입했다고 하고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지금은 일반 권리당원한테도 투표를 받고 그 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잖아요. 상대적인. 그러면서 양양조 후보는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호남에서의 확장성 뭐 이런 거 얘기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꾸하실랍니까? 스토리가 훌륭하시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당에서 자원으로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죠. 자원으로만 있어라. 아니죠. 최고위원은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요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당에 영입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가장 반갑게 반겼어요. 두 분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저희가 같이 선대위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나이도 조금 연배가 제가 몇 살 위고. 그거 일부러 말하신 거죠. 내가 동안이라고. 이 일은 전국 여성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대선을 앞둔 여성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 일의 무게는 양양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빛나게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다른 자리가 더 그 역할을 더 크게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딴 거 하고 당신은 지역위원장이요? 지금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주의 네. 지역위원장이시니까. 호남에서의 확장성도 내가 그게 못지 않다. 뭐 확장성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호남민심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호남민심의 실체가 뭘까? 광주 호남의 시민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의 실체는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 총선을 대패하고 호남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의원들 워크숍을 광주로 가서 무지하게 야단을 맞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여당이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했다. 계속 당이 분열하고 집안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밀어주고 믿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한번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 저희도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3월 달이었어요. 제가 3월 어느 봄날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캠퍼스에 그 부푼 꿈을 안고 다닐 때 어떤 한 선배가 대학 건물 옥상에 굴뚝에 자기 몸을 묻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 광주항쟁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80년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잘 몰랐던 상태에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충격이었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20대 청춘의 출발이 광주, 5월의 광주, 그 정신으로 사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왔고요. 제 가슴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5월 광주는 그 출발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그다음에 여성위원장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그거를 그렇게 양쪽을 대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국 여성위원장임과 동시에 여성 최고위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은 제가 이제 저는 이 필승 지도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필승 지도부의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에서 혹은 지도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리고 필요한 뭐 그 역할이 있을 때 그건 여성 최고위원이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조직적으로는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조직적 힘을 갖추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전국 여성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최고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대변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는 게 왜 정권교체보다 명쾌한 신호가 되는 거죠? 18대 대선 때요, 여성 투표율이 처음으로 1.6%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때 여성 투표율 해가지고 한 3.2% 정도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성의 선택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총선도, 20대 총선도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13% 이상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투표하고 결정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승패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해졌고, 그러면 이 여성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 개인의 상징적인 인물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3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여성 당원들이 저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소명의식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해 줄 때, 여기서 역량을 극대화해서 결집했을 때 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의 전국 여성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위원회가 얼마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은혜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분당하고 막 시끄러울 때 당내에 계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유은혜 의원이 그러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그때 내고 목소리를 내서 어느 쪽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너무 존재감 없이 있지 않았냐 그때. 제가 그때 당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당 대표의 그 입장을 이제 대신해서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입장을 이 탈당이나 여러 가지 당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이나 당 대표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물밑에서 상황을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 당의 추스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더 했어야 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멘트 이외에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김종인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크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변인을 지낸 분들은 대체로 말을 그래요, 맞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네, 말을 굉장히 정제해서 하죠. 조심스럽게 신문에 안 나게. 아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라서가 아니고요.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뭐 언론이나 우리 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 당 대표이신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기보다는 다시 확인한다는 건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매우 강력한 후보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현실 가능한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강력한 잠재 후보라고 보세요? 그쪽 동네에선? 글쎄요. 새로운 누군가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오세훈, 유승민,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인물들 말고 새누리당에 요번에 이제 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정현 대표님이라고 당 대표죠. 예, 당 대표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거의 이제 친박 일색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꾸려져서 예.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지도부를 그대로 대선 지도부로 해서는 이게 당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후보를 뽑고 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권 후보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아직은 판단을 좀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한두 번의 경랑이 더 있을 것이다. 네. 이대로는 못 갈 것이다 아마. 네. 그러면 추미애하고 김상곤, 이종걸 이런 후보들이 당대표로 나왔잖아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양양저분 그 셋 중에 한 분하고 연대해서 선거를 치를까 하는 전략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무슨 당대표나 최고위원 경선을 하면 무슨 이른바 짝짓기 누구 후보와 누구 후보가 세트로 묶여서 같이 가고 뭐 누구는 또 배제하고 이런 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권역별과 부문별로 이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을 잘 해낼 적임자를 뽑는 경쟁의 선거가 돼야지 누구와 누가 편먹어서 누구 안 시키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좋은 후보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 뜻이 잘 맞으면 지도부도 잘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편먹는다는 게 사실은 오더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당대표는 1번을 지지하고 또 여성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먹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무조건 찍어 이렇게 되니까 공정하고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는 아니죠.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은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미 훈련과 또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 네. 전략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양양자 후보가 이제 새로 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런 큰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게 이 혁신을 주장하면서 정치에서는 구태를 반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구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아니, 근데 몸담고 계신 곳이 민평년 맞나요? 민평년 소속 의원이시죠? 네. 그쪽 의원들 상당수는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상당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후보로 이 의견이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각자의 이 그냥 그 판단에 소속된 의원들 알아서 네, 하기로. 알아서. 그래서 이제 윤은혜 의원님은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닌 색깔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물론 정치라는 게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대가 있는데.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 되면 주류죠. 최고위원 되면 주류가 돼야죠. 되면 주류죠. 네. 주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한 번도 비주류인 적은 없었습니다. 범주류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요런 걸 할 거다. 남들과는 다른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다. 뭐 있으세요? 모두가 당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혁신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한 우리 권리당원 분들께서는 당 가입했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소통본부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온라인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다가 이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를 통한 일상적인 소통 구조는 디지털 소통본부에서 만들 것이고,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중앙 집권적인 시대에서 이게 지방 자치,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도 중앙당으로 모든 그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시도당으로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여성위원회의 책임과 권한도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역 여성위원회로 다 분산, 책임과 권한을 나눌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제 원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내가, 그동안에 했더니 바빠서, 제대로 일을 잘 챙기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적으로는 자기가 백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이 일과 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지역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만 하더라도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입법 청원도 오고요. 세월호 유가족들 그 특별법도 해야 되고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다 원내에서 해결하고 예산도 따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고 입법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당의 조직적인 일들까지도 그 원내로 집중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원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원내냐를 구분해서 이게 마치 무슨 대립적이고 대척점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말 당 조직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전국 여성위원장이 더 힘이 있으려면 입법과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것을 원외인 사람이 받아서 원내 대표나 원내 누구에게 전달해서 그 누구에겐가 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절차들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동안에 다 원내에서 여성위원장 맡아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을 혁신하자.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각 단위별로, 각급 위원회별로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 혁신의 과제이고, 이번 지도부가 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되고 최고위원 되면 그렇게 당부터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될 권리당원들 저희 방송 많이 봅니다. 그분들한테 최고위원으로 뽑아줘야 된다. 반드시. 협박을 하시든지 회유를 하시든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새누리당은 내년만 지나면 2017년만 잘 넘기면 자기들이 한 50년도 집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를 결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기면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거네요.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거지. 저는 정말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치러야 하는 자리이고,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 후보를 정말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할 줄 알고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왔고요.
여전히 내년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유는 이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정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밀어주시고, 저희는 함께 갈 겁니다. 당내에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화합하고 포용해내고 단결해내고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저 유은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00회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